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가와 시민 이론 두 번째 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너무 더워가지고 중간에 수업을 끊고 오늘 다시 아침부터 찍게 됐네요. 너무 반갑고, 경기고 애들은 오늘 시험을 봤을 텐데 시험을 잘 봤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민주주의와 민본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시민불복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정치 형태는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그 뜻은 뭐냐? 주권은 시민에게 있다. 같은 말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자,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왕에게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있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게 바로 민주주의라는 거고, 국민은 바로 너와 나, 우리 국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제일 잘 표현한 구어가 링컨이 말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가 뭘까? 국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이게 국민의 주권은 표현하는 겁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의 것이다 라는 거고, 국민에 의한 정치에는 누가? 국민이 참여한다 라는 거고요. 국민을 위한이라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라.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왕을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링컨이 말하는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이기도 하죠. 자, 왕정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왔잖아. 왕정이 끝나고 민주주의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날 민주주의인데 우리 동양은 과연 민주주의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궁금해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 우리 동양에서의 민주주의는. 자, 우리 동양에서의 민주주의가 보통 우리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대신 우리의 동양의 정치체제는 뭐냐? 민본주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민본이 뭐냐? 백성이 본, 나라의 근본이다라는 거고요. 같은 말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라는 게 바로 민본주의라는 거죠. 민본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르죠. 주권이 백성에게 있다고 말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지는 않죠. 백성을 위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을 위한, 여기에만 사실에 해당이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백성의 나라이다 라고 보질 않고 보통 왕의 나라이다 라고 봤고, 정치의 주체를 백성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도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에서 갖고 있던 정치 사상은 민본주의였다라는 거, 왕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나라였다라는 거고, 그러한 의미에서, 자, 우리가 그러면 민본주의를 분명히 말하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대표적인 주장으로 우리는 맹자가 말한 역성혁명을 얘기합니다. 역성혁명이 뭐야? 왕이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고, 왕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럴 경우에는 왕은 민본주의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왕의 성취를 바꿔야 한다. 다시 말해 혁명을 일으켜서 왕을 물리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한다는 게 바로 역성혁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정치였다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오늘날에도 많이 논쟁거리예요. 과연 동양에서는 민주적인 가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많은 주장이 있지만 민주적인 가치보다는 아무래도 민본적인 가치가 더 강하다라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날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인데, 그러면 민주주의에는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가 있느냐? 크게 지금은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야. 그때 민주주의를 뭐라 그래? 직접 민주주의 혹은 광장 민주주의라 그래. 왜? 시민들이 광장에 모여서 직접 나라의 일을 결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 왜? 아테네와 같은 도시 국가는요, 국민의 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모두 광장에 모여서 정치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숫자가 정치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몇백 몇천이 아니고 몇 명이냐면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 직접 광장에 모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국민의 주인이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간접적인 방법인 선거 같은 것들을 통한 대의 민주주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선거와 같은 것들을 통한 간접 민주주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를 보통 주인, 대리인 이론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주인, 대리인. 자, 우리의 지금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인은 누구이고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요, 분명히 국민이고요. 국민이고요. 주인인 국민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게 맞아. 내 나라기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바빠요. 선생님이 정치를 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근데 선생님은 수업하느라 바빠. 여러분도 수업 듣느라 바빠. 정치의 일을 직접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에이, 너네 국회의원, 대통령, 나 대신 일 좀 해봐 라고 해서 우리가 뽑은 대리인이 바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대리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주인, 대리인 관계의 민주주의인데, 바쁘단 말이야. 너나 나나 바빠요. 근데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의 비대칭성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누구랑 누구의 비대칭이냐면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에서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원래 누가 정보가 많아야 되냐면 주인이 많아야 되는데, 이놈의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주인이 아니고 누가? 대리인이 권한이 더 많고 정보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힘이 누가 더 세? 힘이 얘가 더 세고 정보도 얘가 더 많고 권한도 얘가 많은 상당히 기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따라서 대리인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일어나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대리인의 자의성이에요. 자의성은 자신의 의사대로 정치를 한다라는 거야, 대리인이. 대리인은 사실은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보도 많고 권한도 많으니까 선거 공약으로 저를 뽑아주시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뽑아주시면 집값을 내리겠습니다 등등의 공약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그냥 다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대리인의 자의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리인에 대해서 감시할, 그리고 직접 참여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해서 나온 민주주의가 바로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여는 누가? 국민이 직접 참여를 하는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직접. 예를 들면 어떻게? 간접 민주주의에 선거가 있었다면 직접 민주주의는 이런 게 있어요. 정책 의사결정, 입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이런 거 있어요. 공청회가 뭐냐면
국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러한 제도가 공청회라고 하는데, 그러한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다라는 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의 한 예가 된다는 거죠. 공청회, 뭐 청문회, 뭐 시민 토론회 등등이 있게 되겠죠. 심지어 요즘에는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면,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원하면 국회의원이 혹은 정책 담당자가 주민들에게 소환이 되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심의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주민 소환제라는 겁니다. 계속 가시죠. 중간에 끊겨서 다시 해야겠다. 자,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는요, 문제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실현 가능성이 어려워요. 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시간. 선생님 수업하느라 바쁘다니까 참여할 시간 없어. 아까 말한 공청회나 토론회, 공간. 자, 광장에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다 모아놓을 거야? 공간도 없다라는 거죠. 시공간적인 문제 한계 때문에 참여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는요, 선거를 통해 뽑힌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법안이나 정책을 샥샥샥샥 빠르게 통과하면 되는데, 참여민주주의처럼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려면요 계속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고, 막말로 시민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부동산이 됐든 실업이 되었든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그들을 알게 하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은 대체 문제 해결은 코로나, 부동산, 실업 언제 해결합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바로 참여민주주의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것들,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민주주의가 주장되는데, 그게 뭘까?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우리가 더 큰 희망을 갖고 있는 전자민주주의인 거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하지만 그건 아직 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비교하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쉽게 나오는 문제가 3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면 별표 하나 치시고요. 시민불복종은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표를 5개 정도는 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시민불복종은요, 먼저 시민불복종을 정당화시키는 조건 5가지가 있어. 자, 우리는 법치국가이고, 이러한 법치국가에서 시민불복종보다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있지. 그건 뭐야? 바로 준법이야. 준법. 법을 지키는 건데, 이 법을 지키는데 문제가 뭐야? 다 모든 법이 정의로운 게 아니야. 부정의한 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한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복종하겠다라는 게 바로 시민불복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정당화 조건 첫 번째, 공동선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말로 공익을 추구한다라는 거고, 시민불복종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우리는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 바로 공동선을 추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몰래 숨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 모든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비폭력이야. 폭력적인 수단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폭력적인 수단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시위, 단식, 이런 것들이 비폭력적인 수단의 방법이죠. 시위라든지 단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하나가 뭐냐면 총을 시민들이 썼다라는 점 때문에 우리가 약간 그 운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과연 그 학생들은 총을 들어야 했는가
들지 않았어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각자 판단을 보면 되겠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운동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각자 되새겨 보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처벌을 감수한다라는 게 불복종 운동의 특징이다라는 거지.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시민 불복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속한 사회 체제 혹은 법 체제 혹은 같은 말로 체계라고도 하는데, 내가 속한 이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자체에 대해서 불복종하겠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속한 사회 전체를 불복종하겠다라는 거는 우리가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로크가 주장한 저항권. 내가 만든 정부나 국가가, 우리가 계약을 통해 만든 정부나 국가가 우리의 계약을 잘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저항하겠다라는 저항권, 다시 세우겠다라는 저항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 체제는, 법 체계는, 법 질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중에 사회에는요 법이 많아요.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정보통신법도 있고 뭐 저작권법도 있는데, 내가 부정의하게 여기는 법은 이런 거 하나란 말이야. 이런 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체 법 질서는 존중을 하지만 이 법 하나는 법을 어겨서 불복종하겠다라는 거니까, 이 전체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법을 어기면, 위법을 하면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 법의 정신은 지키겠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처벌의 감수는 시민 불복종의 정말 중요한 요소로 뽑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민 불복종은 준법 이상의 덕목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는 거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냐면 간디가 있어. 간디. 자, 간디는 어디로 간디? 간디는 어디로 간디야? 간디는 바다로 간디야. 무슨 말이냐? 간디가 살던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어. 자, 영국이 식민지인 인도에게 돈을 많이 얻어내기 위해서 만든 악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소금법이야. 소금법. 소금법이 뭐냐면,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소금을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영국은 식민지인 인도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내기 위해서 그 소금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의 세금을 붙였다라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싸게 소금을 먹을 수밖에 없던 거지. 소금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 법에 대해서 불복종하겠다는 간디는 갑니다. 어디로? 바다로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간디의 뒤로 인도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서 같이 가더라. 어디까지? 바다까지 가서 뭐하냐? 간디가 시민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금법 행진이라는 유명한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 이때 간디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법원에 잡혀 들어갑니다. 잡혀 들어가서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판사님, 저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내려주세요.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처벌의 감수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보여준 게 간디였다. 간디는 변호사 출신이니까 자기가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처벌을 어디까지 받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계산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최고의 형벌을 내려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간디의 특징이고요. 마지막 조건으로는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정의한 법이 있다고 처음부터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토론도 해보고, 공청회도 해보고, 토론회도 가보고, 민원도 내보고, 선거도 해보고 해서 합법적으로 운동을 하다가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운동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5가지 조건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존중을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각 사상가별로 특징들이 있어. 특징들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시민 불복종은요, 여러분들이 3명만 특징을 잘 알면 됩니다. 먼저 소로, 롤스, 싱어화 있는데요.
소로 같은 경우에는요, 불복종 운동의 근거를 개인의 양심이라고 봤어요. 개인의 양심에 비춰봐서 부정의한 법이 있다면 불복종해야 한다고 봤고요. 왜? 개인은 양심을 통해서 정의를 알 수 있다. 어떤 법이 정의로운지, 어떤 법이 정의롭지 않은지를 양심을 통해 판단해서 부정의한 법은 우리가 불복종해야 한다고 봤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즉각적으로 불복종을 하라고 했습니다. 부정의한 법이 있다면 법을 따르지 말고 즉각적으로 불복종 운동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은 소로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후의 수단은. 또 하나, 소로에게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소로는 비폭력은 원칙적으로 인정을 해. 원칙은 비폭력을 인정하는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서는 총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소로가 기본적으로 비폭력을 주장하는데 어떤 시민 불복종 운동하는 곳에 가서 지금만큼은 우리도 총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선언문에서 불복종 운동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불복종 운동을 인정한 게 바로 소로였다는 걸 알면 되겠고요. 소로는 어떤 불복종 운동을 했냐면, 이 소로가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내가 낸 세금을 통해서 총을 사가지고 전쟁이나 하더라고. 전쟁이나 하니까 소로가 미국에는 내가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세금을 안 내. 납세를 거부하는 불복종 운동을 하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던 그런 불복종 운동의 일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 싫어하잖아요. 비폭력을 수호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총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예외적으로는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거. 그 다음 롤스입니다. 롤스는 개인의 양심을 주장한 소로와 달리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불복종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해야 한다고 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수의 정의감은 뭘까? 롤스가 볼 때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정의감을 통해서 만들어진 원칙은 바로 정의의 두 원칙입니다. 정의의 두 원칙. 정의의 두 원칙은 뭐야? 세 가지 원칙이 있지.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두 번째, 기회 균등의 원칙. 세 번째, 차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원칙 중에 롤스는 하나의 원칙은 불복종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라고 봐. 그게 뭐야? 차등의 원칙이야. 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는 차등의 원칙은 그 계산이 쉽지가 않은 거야. 최소 수혜자를 계산하는 것도, 그들에게 주는 최대 이익도. 그렇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라는 차등의 원칙을 통해서 불복종하기는 어렵겠지만, 나머지 두 가지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 근거해서는 불복종을 해야 한다고 본다라는 게 바로 롤스이다. 여기서 기출 OX. 지난 4월에 나온 모의고사죠. 4월에 나왔어. 여러분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맞춰봐. 기회 균등의 원칙은 불복종 운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회 균등의 원칙은 불복종 운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OX야. 기회 균등의 원칙은 불복종 운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잘 생각해봐. 오야. 왜? 불복종 운동은 기회 균등의 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회 균등의 원칙 자체가 참인지 거짓인지 정의인지 부정의인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이미 원초적 입장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원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불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약에 바꾸려면 다시 합의를 해야겠지, 원초적인 입장에서. 근데 이미 그건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거니까 지켜야 한다는 게 롤스의 주장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싱어입니다. 싱어는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노래를 잘하겠죠? 못하겠죠? 모르겠어. 나는 노래를 잘할까 못할까? 난 노래를 잘합니다. 지금은 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노래를 잘하지. 자, 싱어는요, 기본적인 윤리적인 베이스가 뭐냐면 공리주의야. 이익과 고통, 쾌락과 고통,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는. 그래서 싱어의 특징은
불복종 운동을 할 때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많은 운동을 우리가 불복종을 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성공 가능성. 지금 이 불복종 운동이 성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게 바로 싱어의 주장이고, 성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복종을 해라라는 겁니다. 자, 자료 플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플러스.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것들만 좀 보도록 할 텐데 91페이지 자료 플러스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홉스와 로크의 입장 별표 3개 너무 중요하다. 자, 첫째 줄에 밑줄 쳐봐.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길 좋아하는 인간은, 자, 인간의 본성을 뭐라고 보고 있어? 성악설로 보고 있지? 이기적인 인간들, 성악설. 타인을 지배하기를 좋아한대잖아. 세 줄 밑에 다수 밑줄,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 이게 어떤 인격이야? 다수 사람들이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 셋째 줄이죠. 이게 바로, 이 인격이 바로 절대군주야. 같은 말로 리바이어던이야. 다수의 사람들이 신의 계약. 신의 계약이 뭐야? 약속을 통해 맺은 계약이야. 약속을 통해 맺는 계약. 지키자고. 그 사람이 바로 절대군주 리바이어던이고요. 더 중요한 특징은 밑에 모든 사람의, 찾았나? 중간 이후로 모든 사람의 밑줄,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밑줄을 치세요.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은 절대군주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의 힘을 그 절대군주가 쓰도록 했기 때문에 절대군주는 자신의 판단에 의거해서 자연 상태에서 맺은 계약,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칼이든 휘두를 수 있다는 게 절대군주의 정말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홉스는 사실은 이 왕정을 민주주의로 바꿀 때 거의 왕정의 마지막에 있던 사람인데, 왕정을 교묘하게 인정하면서도 민주적인 사회 계약론을 주장한 거잖아. 왕정과 민주주의의 과도기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군주인 왕도 인정을 하면서 그 왕은 계약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지? 두 번째. 자, 로크는요, 넷째 줄에 따라서부터 밑줄을 쳐봐. 따라서 시민사회에 가입하여 어떤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모든 사람은 모두 자신의 사적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포기한 것이다. 자, 여기서 자신의 사적인 판단에 따라 자연법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권력을 뭐라 그래? 그걸 바로 사적 처벌권이라고 하고, 이게 자연 상태에서 국가로 만드는 계약을 맺을 때 개인이 국가로 양도하는 대표적인 권리가 바로 사적 처벌권이야. 이게 뭐냐? 자연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권리야. 만약에 내 돈을 훔쳐가면은 훔쳐간 사람을 내가 가서 때릴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 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권리가 있으면 나라의 질서가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구에게 줘? 국가에게 줘야 한다라는 게 바로 로크의 주장이고, 이러한 사적 처벌권을 국가는 가지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처벌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로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사적 처벌권. 그러니까 너네가 일상생활에서 니네를 때려, 혹은 니네 돈을 가져가, 혹은 너네들에게 욕을 내. 그럼 어떻게 할래? 같이 욕할래? 같이 때릴래? 같이 돈 훔칠래?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는 사적 처벌권은 계약을 할 때 줬기 때문에 그냥 경찰에 신고해라 라는 게 로크의 주장이야. 알겠어요? Understand? Understand. 알면 understand. 이해했으면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은 나머지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 풀고 보겠습니다. 문제 풀고 보겠습니다. 불복종할 거야? 문제 풀라는 말에?
복종하지는 말고 스스로 풀고 싶으면은 풀어서 강의를 듣도록 하세요. 고생했다.